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는 세 번째 시간에 수행평가를 공지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어제죠. 저희 지금 토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오후에 원격이 일주일 늘어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평가를 공지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 먼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1학기 때 이제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일본의 통치를 비교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3.1운동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니까 여러분들 수업 중에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제 발표가 났었던 제 심정입니다. 원격 수업이 일주일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날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어제 진짜 3시에 멘붕이 왔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원격 수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이미 찍어놓은 이제 수행평가 공지 영상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행평가 일정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9월 14일 주에 수행평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행평가가 이제 밀려버리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여튼 우리는 등교하자마자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선생님 뭐 공부를 했다고 뭘 수행평가로 보길래 등교하자마자 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당장 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미리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공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속에 역사는 등교하자마자 수행평가를 보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있길 바라겠습니다. 공책 같은 데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휴대폰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가짐은 수행평가를 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페이지 48에서 51이에요. 제가 올려놓은 학습지 프린트가 되는 친구들은 이제 프린트해서 빈칸 채워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프린트가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교과서 페이지 48쪽부터 51쪽까지니까 교과서 보시면서 빈칸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빈칸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 놨으니까 빨간색을 중심으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업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독립운동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보기 한번 볼게요. 우리 거기 출발하기, 학습지 맨 위에 출발하기에 나와 있죠.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1학기 때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오늘의 수업 주제인 3.1운동입니다. 그럼 도대체 3.1운동이 어땠기에 일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자, OX 퀴즈입니다. 안산,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에서도 3.1운동을 했다. OX. 네, 그렇죠? 했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산 어디에서 3.1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을까요? 보기가 5개가 있어요. 1. 우리 학교 근처인 중앙역 근처. 2. 한양대 근처. 3. 안산역 근처. 4. 안산시청 근처. 5. 안산고등학교 근처. 정답은 어디일까요? 이거 좀 모르는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 안산의 센터는 중앙이니까 중앙역 근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안산고등학교 근처예요. 여러분들 안산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되게 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산고등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여기 중앙 주공단지부터 거의 한 40분, 버스 타고 한 4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고 여러분들이 안 가본 친구들이 대다수일 텐데 바로 그 안산고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자, 안산 농협 수암동이잖아요. 거기가 그 수암동 쪽에서 바로 이제 3.1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19년 3월 30일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거기서 시작이 되었냐? 지금은 안산의 중앙역이 중심가이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수암동 지역이 번화가로 면사무소나 경찰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안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안산초등학교가 무려 100년이나 된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약 6,000명의 군중이 모여서 이제 3.1운동이 진행되었고 그 중에 주모자로 몰린 이 6분이 재판을 받았던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3.1운동 하면 솔직히 유관순 이렇게만 떠올리는데 사실 유관순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는 막 엄청 먼 인물이잖아요. 그분은 천안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서울 이화 학당을 다니면서 이제 만세운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안산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다. 3.1운동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안산고 그리고 국비고 있는 그 동네 그쪽에 보시면 여기에 비석거리 3.1운동 기념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제 출퇴근 길이에요. 제 출퇴근 길인데 저도 맨날 여기 한번 가서 이 비석 한번 직접 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운전하다가 중간에 불법 주차로 걸릴까봐 사실 주차를 해서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가 수암동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수암동 갈 때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안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러한 역사 유적지가 있어요. 되게 좋은 동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 군데 가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3.1운동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게 되었냐, 배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1918년 11월 10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지금 11월 10일 하면 빼빼로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18년 11월 11일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종전한 날입니다. 종전한 날. 자, 이렇게 세계 1차 대전이 종전하고 나서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결, 스스로 죽는 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결이라는 건 각 민족이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이 말을 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죠. 그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일본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독립해야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이 빠뜨렸던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원칙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네, 아쉽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이 원자폭탄 맞은 건 2차 세계대전이고요.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하자 라면서 독립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1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 전쟁에 합의를 하게 되는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회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이 이곳에 파견됩니다.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규식 이분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김구와 함께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로 대표로 파견이 되는데 이 사람이 대표로 파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무려 9개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엄청 똑똑하죠? 거의 이 시기에 천재였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에게 양자로 입양이 돼서 이제 신식 교육도 먼저 받았고 무려 9개 국어나 할 수 있는 언어 천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뽑혀서 이제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운형 선생이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회영 선생 다음으로 좋아하는 독립운동가가 여운형 선생이에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로 가서 우리의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는 걸 알리겠다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당시 도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유학생들 역시도 독립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상하이의 파리 강화회의 파견을 들은 이 동경의 유학생들이 동경에 있는 YMCA 그 어떤 건물에 모여서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도자가 바로 여기 계시는 최파룡 선생이에요. 여기 눈이 약간 찢어진 분, 최파룡 선생이고요. 저기 나와 있는 여러 명의 사진이 그 28 독립선언서의 주도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요 분이 바로 최파룡 선생님이었다라고 해요. 약 600여 명 중에서 이제 주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600여 명 중에 약 절반 정도는 국내로 귀국을 하여서 이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와 있는 김마리아 선생님이에요. 이 김마리아라는 이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때 작성했던 28 독립선언서를 기모노를 입고, 기모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이게 팔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독립선언서를 띄어서 몰래 국내로 반입을 시켰던 그러한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문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외국에서는 상하이나 일본이나 독립운동을 막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중요한 상황에 갑자기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이제 약 60대 정도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종이 독살당한 거 아니냐, 왠지 이제 그렇게 상하이랑 일본에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막 준비를 하니까 갑자기 일본이 고종을 죽인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요. 아무래도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사실 그 다음 왕이었던 순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종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죽은 것을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이분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도 많은 이제 국민들이 서울로 상경을 했다라고 해요. 이때 서울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막 모여있던 상태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날이다 보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러면 다 같이 시위를 해보자 라고 이제 국내에서도 슬슬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이 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모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시위를 해보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종교계 사람들과 학생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종교계 인물들이 이제 민족대표 33인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딱 3월 1일이 되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탁골공원이라는 이제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서를 딱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라를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그 탁골공원 근처 지금의 인사동 어떤 한 음식점,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모여서 이렇게 조용히 자신들끼리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종로경찰서, 그 근처에 종로경찰서가 있거든요. 종로경찰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으니 체포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좀 그렇죠. 뭔가 시위라고 한다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지금의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조용히 이렇게 한 음식점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체포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모인 민족대표 33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종교인들이에요. 이 중에 16명, 절반이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15명 정도가 천도교, 동학이 나중에 이름 천도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고 2명이 이제 불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 한번 보면요. 여기 한용운, 리메치무, 불교 대표적인 승려였던 한용운 선생이 있고요. 그리고 손병희, 이 사람이 동학의 교주였어요. 3대 교주였던 손병희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친일파로 변절하게 된 채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물, 신민회를 설립했던 이승훈 선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같이 다 종교계 인물들이 주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때 당시에 일본에게 정치 조직이든 비밀 결사 조직이든 다 들켜서 국내에서는 사실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무조건 일본이 잡아가잖아요. 태양령도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위를 구성하게 됐고 그리고 열혈 학생들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3.1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종교계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3.1운동을 계획한 건 참 좋으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세 시위를 한 게 아니라 낭독만 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다리고 있었던 탁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족 대표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근데 학생이라고 나왔는데 이분의 사진은 최근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로 나왔지만 이분이 이 당시에는 학생이었어요. 1919년에는 학생이었던 정재용이라는 분이 그 독립선언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탁골공원에서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국적인 시위가 진짜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탁골공원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사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탁골공원 종로 3가 가면 있거든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꼭 놀러 가보세요. 근처에 인사동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어요. 서울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당연히 서울에서 끝날 일이 아니죠. 우리 안산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도시와 지방으로도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확산을 시킨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원래 서울 중심가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을 다니던 학생인데 이 서울에서 3.1운동이 막 확산이 되니까 학교가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집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천안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했던 그 만세운동을 자기 지방 고향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이제 천안에 이제 장이 섰을 때 이 유관순이 주도를 해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 장에서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 총으로도 이제 막 쏘고 칼로 찌르고 이런 과정에서 유관순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연히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피껏 쏘시겠죠. 피가 거꾸로 쏟았겠죠. 그래서 유관순이 더 계속 이제 만세 시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5년형을 받았다라고 해요. 5년형을 받고 이분이 1년 지나고 나서 3.1운동 1주년에 감옥에서도 또 만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도 또 만세 시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 안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시게 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고화성 배우가 이제 열연했던 한거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와요.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서는 조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화를 같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분교하고 혹은 제가 또 지난 학기 말처럼 영상을 끌어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농민, 노동자 계층에게도 이제 계속 확산이 돼요. 처음에는 지식인,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3.1운동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농민, 노동자 계층에게까지 확산이 됩니다. 일제에게 가장 불만이 많았던 계층은 어디일까요? 사실 일본에게 가장 불만이 많았던 계층은 학생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에요. 가장 많은 불만을 가졌던 계층은 사실 농민들입니다. 왜 그러냐? 1910년에 일본이 뭐 했어요? 토지 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 땅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일제에게 불만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일본에게 평화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만세운동, 3.1운동은 비폭력으로 하기로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대표 33인에게 왜 너네 탑골공원으로 안 나오고 왜 니네 태화관 음식점에서 너희들끼리 낭독하고 끝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유혈 사태가 날까봐 자기들이 여기 모여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처음 시작은 비폭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농민들은 참을 수가 없죠. 얘네들도 우리한테 총을 쏘고 칼을 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시위가 과격하게 되면서 폭력 시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죽이고 죽고. 근데 당연히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당했겠죠. 일본은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학살 사건까지 벌이게 됩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에 제암리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그쪽에서 이제 제암교회라는 곳에다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자비하게 총질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또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총을 피해 살아남는 사람들한테는 불을 지피고, 그래서 결국에 그 지역, 제암리가 쑥대밭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만세 시위 한다고 학살을 할 것 같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대를 다 또 불태워서 이렇게 여기 사진 보시면 불탄 집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묻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외국인의 이름이 스코필드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코필이라고 하는데 이 스코필스라는 이 선교사가 이것을 보고 사진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는 외국인 최초로 우리나라 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학습지 뒷장에도 제가 그 글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본군과 경찰, 그래서 일본군 군인이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게 중요하죠. 아리타 중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학살을 주도한 사람인데 결국에 이 사람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도 무죄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명이 죽었고 일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마을도 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다. 이런 사건들까지 있는 굉장히 처음에는 비폭력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폭력과 이런 학살로 끝나게 된 것이 3.1운동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실제로 상하이로 답사를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아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인데 작년 2학년이었던 2명 여학생 남학생이 상하이에 갔다 왔는데 나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저는 안타깝게 못 갔지만 그렇게 이제 3.1운동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의라는 게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요성.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념, 계층을 넘어서 전 민족적으로 한 한일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뭐 잘 사는 부자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천민 취급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사진 보시면 여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까지도 특히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에요. 천민 취급을 받았던 기생들마저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만세 시위를 벌였다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학기 때도 배웠던 거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깨달은 거죠. 일본은 조선인은 때린다고 순응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짜서 지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1920년대에는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들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인도는 대표적인 영국의 식민지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분할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는 영국, 어디는 일본, 어디는 독일, 어디는 프랑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과 인도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5.4운동이라는 거에 영향을 주고요. 인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네루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네루라는 사람이 이제 옥중에서 감옥에서 자신의 딸에게 쓴 글인데 한번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울게요. 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시면요. 일본은 처음 얼마간 개혁을 하였으나 곧이어 본 뜻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항일 독립투쟁을 줄기차게 계속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1919년 독립 만세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대항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딸에게 편지로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도는 굉장히 먼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때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간디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루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그렇죠. 바로 뒤이어서 배워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처음 청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1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뒤이어서는 이제 3.1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